기각왕.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각왕. 그것도 자기랑 연관된 사람은 무조건 기각. 최윤수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해서 지금 온 국민으로부터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돼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오민석 판사죠? 오민석 판사 얘기 좀 해볼게요. 예,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인데요. 이분이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국정농단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인데, 예, 이분이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영장을 또 기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각하면서 이제 우병우 수사 차질이 생기는 거에 사람들이 굉장히 짜증을 내고 있죠. 아, 그럼요.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그리고 이분이 뭐 그 전에도 우병우라든지 이런 사람들 구속영장가 다 기각을 했잖아요. 당연하죠. 30년지기 절친이라면서요. 기각할 만하죠, 정말. 야, 진짜 이거는 너무 대놓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국정원, 그때 우리 얘기했지. 내각팀장도 아니고 외곽팀장, 노모 씨. 그 사람 구속영장도 기각했던 사람이 오민석 부장판사입니다. 이력이 화려하시네요. 김재철 MBC 사장의 구속도 기각했었고요. 큰 사건마다 기각하시는 걸로 유명하시네요. 네. 같이 일하시는 강부영 판사. 이분도 같이 이제 둘을 가리켜서 적폐판사라고 사람들이 부르는데, 강부영 판사 같은 경우는 이제 추명호 국정원 국익정보장이랑 그다음에 정유라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가 있고요. 이 오민석 판사가 네. 우병우와 서울고와 서울대로 이어지는 네. 동문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약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커넥션이 있지 않을까? 이거는 뭐 봐주기 아닐까? 딱 봐도 네. 그냥 이거는 그냥 삼척동자가 봐도 딱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뭐 기각이 될 수도 있나 생각하면서도 직관적으로는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병우랑 오민석이랑 최은수 셋 다 이제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친한 친구 사이인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친구를 좀 봐주는 거가 네.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죠. 근데 인간적인 것 같지도 않아요, 저는. 네, 근데 그런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라고 뽑아놓은 자리가 아닌데. 그럼요. 그러니까 아니 뭐 네. 조폭이냐고요. 자기 뭐 의리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만. 김보성이야? 의리. 그래서 지금 수많은 시민분들이 분노한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해시태그 운동까지도 시작이 됐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우병우 라인이 네. 아직 살아있는 거잖아요. 네. 네. 전면에 나와서 아주 선빵을 치고 있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적폐라는 게 얼마나 뽑아내기가 어려운 거고 깊게 뿌리 박혀 있는 건지 다시금 이제 이 사람들을 보면 저는 생각나는 게 티눈이야, 티눈. 이렇게 뽑아도. 그러니까 대충 뽑으면 안 되고 뿌리째 뽑지 않으면. 뿌리째 뽑아가지고 거기를 진짜 그 지져야죠. 전기로 지져야 돼요. 그럼 없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촛불 전국이 있었던 지 벌써 1년이 됐는데 적폐들이 나타나서 이제 대놓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이게 진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일인 것 같아요. 이제 촛불로 지져야 되지 않겠나 진짜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촛불을 넘어서 횃불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 이번에 그래서 영장이 기각된 최윤수 전 차장이 네. 이번에 영장이 기각되지 않고 예. 잡혀 들어갔다면은 바로 다음 타자가 이제 우병우였던 그럼요. 거고 검찰에서는 최윤수가 영장 기각된 거가 굉장히 막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네. 찾아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우병우랑 친한 사람이어서 그런 건지 이게 승진을 막 한 달, 두 달 여러 번 승진을 해가지고 네. 검사장으로 한 방에 승진이 되고 거기에서 다시 국정원으로 갑자기 자리를 옮기는 엄청난 커리어를 보여줄 수 있는데 네. 그 우병우 그런 거를 만약에 지시를 했다거나 네. 그랬다면은 국정원이라든가 서울중앙지검이라든가 그런 데다가 이제 지시를 해가지고 이 사람 뽑아라. 내 친구니까 이 사람 해달라. 네. 인사 잘 해달라. 이렇게 청탁을 넣거나 명령을 넣었다면은 네. 그랬다면은 이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순간 우병우의 커넥션 자체가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드러나겠죠. 네. 그거를 말을 안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모든 걸 다 덤탱이 쓰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쉽게 배신해요. 저는 뭐 이 사람들 둘을 보니까 전두환 노태우의 그 역겨운 우정이 생각이 나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권력이나 아니면 자신의 위기 앞에서 바로 배신하고 막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참 이런 부분들까지도 해결하기가 힘든 아직 우리나라 사법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오민석 부장판사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대놓고 기만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적잖이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시간 끌기라고 봐요, 저는.
네. 이게 시간 끌기라고 보이고 네. 그 시민분들이 지금 실제로 법원 앞에서 시위를 막 벌이실 정도로 사법부 자체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커진 상황이 아닌가. 네. 거기 완전 기름을 뿌린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구속을 하고 또 어떤 사건에서는 기각을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네. 오민석 판사의 결정에 의해서 구속이 됐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구속을 하면 개혁이 되는 거고 기각을 하면 뭐 적폐다 꼭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지만 네. 여기에 대해서 뭔가 기각을 했다면 그냥 일반 국민들도 모두 다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좀 더 친절하게 좀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일단 오민석 부장판사가 얘기했던 구속영장 기각의 취지 자체가 설득력이 없습니다. 네. 앵무새처럼 하는 말이죠. 항상. 사실 영장 기각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이 사유가 네. 이 사람은 증거를 없애거나 파기하거나 그럴 여지가 없다. 제일 많이 쓴 거, 그러니까 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 뭐 이런 거. 뭔 그렇게 소리야. 쓰는데 정말 그럴 것 같은 당장이라도 그럴 것 같은 사람을 풀어주면서 야, 그러다가 최윤수 잠적해버리면 되게 웃기겠다. 대박. 진짜. 네, 그래요. 지금 정확하게 국민들이 내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사법부가 자기들의 힘으로 자정하지 않으면 분명히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산업체 파견을 갔던 그 이민호 군이 사망하는 사건 때문에 전 국민이 슬픔과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다들 마음에 그 상처가 됐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결국 조기 취업형 현장 실습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부터 전면 폐지가 되고, 네. 그 원래 나가던 그 현장 실습 대신에 교내에서 현장 실습을 뭐 수업을 듣는 걸로 대체가 된다고 하네요. 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제 공업고등학교, 뭐 실업계 고등학교 있잖아요. 그런 네. 데서 이제 현장 실습이라는 걸 나가서 그 사람들이 당하는 인권 유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보도 채널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제 기억에.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면은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데, 일단은 환영할 만한 발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마이스터 특성화 고등학교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그 LG에서 그 상담원 일을 하게 됐었던 그 고3 여고생도 예.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런 비극도 있었잖아요. 제가 교생을 나갔을 때 네. 학기 초다 보니까, 그리고 중간고사가 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내가 여기서 성적을 잘 얻지 못하면, 그러니까 내신 퍼센티지가 되게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학을 잘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차라리 중간고사를 보기 전에 내가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같은 데 가서 차라리 바로 취업을 해버리는 게 어떨까요?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저한테. 네. 근데 제가 그때 퍼뜩 들었던 약간 사건들이 약간 구의역 스크린도어 네, 맞아요. 네. 그 사건, 뭐 그 토다이에서 예, 일하다가 이제 예. 자살하신 그런 학생들 사건 들으면서 약간 그건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같은 데서 되게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 취업률 이렇게 좋아요. 학생들 장래 이렇게 밝아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겉으로 보이는 그것과는 별개로 뭔가 안에서는 결국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취업률이 문제인 게 사람을 학생으로 보지 않고 취업률의 그 수치로만 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업체에서는 인력비를 아끼기 위해서 뭐 사람이 나가도 새 사람을 원래 뽑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학교 측에 현장 실습생을 더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허드렛 일까지 다 시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학생들은 이중 계약이 된대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주 몇 시간, 하루에 몇 시간 이렇게 추가 근무는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네. 또 막상 업체로 가면은 근로계약서를 또 따로 쓰는데 거기에는 추가 근무가 가능한 걸로 쓰여져서 이게 이중 계약이 되면서 거기서 시키는 일을 뭐 다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거를 달콤하게 유혹하는 게, 보통 이제 가정이 어려운 친구들도 이쪽 네. 길을 많이 선택을 하는데, 초과 근무를 하면 그만큼 수당을 준다. 이런 식으로 추가 근무를 암암리에 강요하는 그런 문화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현장 실습의 취지가 학생들이 전공이나 적성을 미리 살려서 그 직종으로 나가고 싶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실습을 해보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학교 측에서도 워낙에 취업률에 정정긍긍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 전공을 불문하고 마구 떠미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1월에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네네. 자살했던 그 홍모양 같은 경우에도 애완동물을 평소에 너무 좋아해서 애완동물과를 진학했던 학생인데 콜센터 직원으로 그냥 보내진 거예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네, 아무 상관없고 그리고 그 이민호 군의 고등학교 친구 중에도 그 공장에 취업한 친구가 있는데 네. 원래는 뭐 박물관 같은 데서 사람들을 이렇게 맞이하고 그런 기본적인 일을 하는 일이었는데 갑자기 기본적으로 추가된 일에 식당 일을 도와줘야 된다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학교 측이랑 얘기가 안 된 건데 제가 아까 이중계약 얘기했잖아요. 네. 또 식당 일도 해야 된다 이러니까 6시까지 사람들 맞이하는 실습한 다음에 식당으로 넘어가서 설거지하고 이런 일까지 실제로 했다고 해요. 이민호 군 실제 친구가. 청년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거잖아요, 또. 이 학생들은 이제 되게 순수하게 취업을 해가지고 경력을 쌓아야지, 그래서 진짜 좋은 사람이 돼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런 노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순수한 노동과 노력을 되게 악독하게 이용해 먹는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중에서도 그 실습을 하다가 솔직히 이 친구들이 다치거나 죽기 전에 힘들다는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네. 당연히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고 싶었을 텐데 그런 학교들이 있대요. 이렇게 중간에 실습하다가 학교로 돌아오는 학생들한테 주홍 글씨처럼 낙인을 찍어가지고 얘는 낙오자다, 루저다라는 식으로 아예 돌아온 친구들한테는 빨간 조끼만 입혀서 청소를 시킨다든지. 예, 맞아요. 그때 그 홍모양 사건 네. 때 네. 그거 우리가 한번 짚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 학교가 그 교육의 방향성이라든지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학교를 수익 모델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학교가 처음 만들어진 취지 자체가 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아이들은 항상 노동을 착취당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정규 교육 과정에 넣어서 그 이권을 취하려는 사회로부터 좀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게 학교인데 역으로 거기로 내몰고 있는 학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한참 지났긴 하지만 그 19세기 산업혁명기에 영국에서 있었던 아동 노동 착취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박정희의 경제 신화를 이룩하는데 희생당했었던 그런 그 어린 여공들, 청소년 노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오는 거죠. 단지 형태만 바뀌는 거다. 형태가 오히려 좀 더 은밀하게 안 보이게 진화하는 거죠. 요즘 문제되는 것들은 실제로 그 고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은 네. 대학교에서도 현장 실습 관련해서 문제가 많잖아요. 그쪽에서도 대우가 굉장히 안 좋다거나 야근 강요 받는다던가 뭐 그런 본인의 실정에 맞지 않게 수업 시간 맞춰서 이렇게 좀 조율 같은 것도 전혀 안 해주고 무조건 회사 입장에 맞게만 출근을 시킨다든가 뭐 그런 문제가 많은데 그런 것들까지도 좀 재조명을 받고 해결이 조금 원만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저도 이제 실습을 나갔었거든요. 대학교 때. 이제 병원 쪽으로 이제 저희가 많이 나갔는데 나가면은 저는 운이 좋아서 그 실습 나가서 되게 많이 배웠어요. 많이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이제 다른 병원 간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하루 왼종일 그 우리 피 뽑을 때 보면 이제 튜브에다가 피 넣죠. 네. 기억나죠? 그게 보통 일회용인데 네. 그걸 재활용해서 쓰는 분들이 계세요. 재활용해서 쓰시는 병원들이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럼 하루 종일 그 재활용 그 있죠. 피 떡이 돼 있는 그 튜브를 물에 닦고 있는 거예요. 물에 불려가지고 실습생들 삥 둘러 앉아가지고 대야에다가 물 받아놓고 그거 하루 종일 닦다 온 친구들도 있어요. 그게 얼마나 한다고 그걸 애껴요. 예. 아니 그리고 그 일 배우러 간 애들한테 뭘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서 그 현장 실습을 나가면 현장 실습 끝나고 레포트도 작성을 해야 되는데 배운 게 없으니까 레포트 낼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약간 항의하면 교육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실습생한테 과도한 레포트를 제출하라 그래요. 병원에서. 병원에서. 예, 그래서 뭐 진짜 병원 경력이 몇십 년 된 사람도 잘 모르는 문제, 난이한 문제를 내일까지 풀어와 뭐 이런 식으로. 그럴 수 그런 있겠다. 식으로 보복을 하기 때문에 항의를 못하고 또 그 학교 측도 어쩔 수 없는 게 실습학교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 실습학교 떨어지면 되게 치명적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 실습을 사실 받아주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넘죠. 예, 네. 그래서 교수님도 막 영업 다니고 그래요. 제가 저도 봤을 때는. 예. 제가 실제로 지금 실습을 하고 있거든요. 네. 4학년 수업이어가지고. 네. 근데 실제로 갈 수 있는 도서관이 너무 적어가지고 네. 저희는 10명이 그 도서관에서 다 실습을 하거든요. 다른 데는 3명, 4명 이렇게 가는데 근데 심지어 제가 거기서 조장이어가지고 이번에 발표를 하기로 했거든요. 여태까지 실습을 했던 거를 발표를 하라 그러는데 저도 되게 난감한 거예요. 그 사서가 사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겠지만 네. 보통 대출 반납하고 뭐 앉아서 책 읽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막연하지. 그 대출 반납은 다 저희 같은 실습생들이나 알바생들, 봉사자분들이 하시는 거고 사서분들은
분들은 이렇게 마크 입력하고 데이터 정리하고 뭐 이런 일들을 네네.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4학년 동안 공부한 지식을 가지고 갔는데 책만 계속 꽂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한테 갑자기 장소 5배열을 검열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0001번부터 900번 역사 있는 책까지 그냥 책 서가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잘못 꽂혀져 있는 게 있는지를 확인을 4시간 동안 하고 오거든요. 그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입니까?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러려고 실습을 나왔나? 그리고 당장 내일은 뭐라고 발표하지? 뭐라고 거짓말을 쳐야 되지? 싶은 거예요. 그거 얘기하세요. 하루 종일 이거 했다고 책 순서 잘 꽂혀 있는. 근데 막상 그러면 또 도서관과의 관계도 막 걱정되고 그리고 도서관 바닥이 좁으니까 맞아요. 사서가 된 다음에 만났을 때 막 그런 그렇죠, 불편해지죠. 네. 예, 그래서 뭐 지금 양세병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뭐 경험담을 얘기했는데 대학교 실습도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실습은 오죽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뭐 특성하고 마스터고 이런 거 되게 좋아요. 그 취지도 다 좋은데 문제는 그 현장에 나가는 아이들을 생각하자는 거죠. 그 아이들이 당장 처해야 되는 그런 근로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관리 감독이 없기 때문에 이민호 군 같은 그리고 지난 1월에 있었던 홍모양 같은 그런 피해자분들이 나오는 거 또 청년이 희생되는 거잖아요. 이게 네. 국가적으로 얼마나 낭비스러운 일입니까? 정말 자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걸 모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 바이 사람으로 남겨놓는다는 게 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뭔가 통일된 기준이 있어서 네. 그거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애들이 운에 맡겨서 목숨을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네. 네, 그래요. 결국에는 정부에서 좀 신속했다고 봐요. 이번 대응은. 네, 맞아요. 전 정부랑은 확실히 다르게 신속하게 일단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 일단은 스탑 시켜놓고 나서 거기서부터 다시 제도로 검토하고 또 새로운 정책, 그러니까 합리적인 정책을 내놓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기각왕.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각왕. 그것도 자기랑 연관된 사람은 무조건 기각. 최윤수 국정원 2차장의 구속 영장을 기각해서 지금 온 국민으로부터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돼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오민석 판사죠? 오민석 판사 얘기 좀 해볼게요. 예,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인데요. 이분이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국정농단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인데, 예, 이분이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영장을 또 기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각하면서 이제 우병우 수사 차질이 생기는 거에 사람들이 굉장히 짜증을 내고 있죠. 아, 그럼요.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그리고 이분이 뭐 그 전에도 우병우라든지 이런 사람들 구속영장을 다 기각을 했잖아요. 당연하죠. 30년지기 절친이라면서요. 기각할 만하죠, 정말. 야, 진짜 이거는 너무 대놓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국정원, 그때 우리 얘기했지. 내각팀장도 아니고 외곽팀장, 노모 씨. 그 사람 구속영장도 기각했던 사람이 오민석 부장판사입니다. 이력이 화려하시네요. 김재철 MBC 사장의 구속도 기각했었고요. 큰 사건마다 기각하시는 걸로 유명하시네요. 네. 같이 일하시는 강부영 판사. 이분도 같이 이제 둘을 가리켜서 적폐판사라고 사람들이 부르는데, 강부영 판사 같은 경우는 이제 추명호 국정원 국익정보장이랑 그다음에 정유라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가 있고요. 이 오민석 판사가 네. 우병우와 서울고와 서울대로 이어지는 네. 동문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약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커넥션이 있지 않을까? 이거는 뭐 봐주기 아닐까? 딱 봐도 네. 그냥 이거는 그냥 삼척동자가 봐도 딱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뭐 기각이 될 수도 있나 생각하면서도 직관적으로는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병우랑 오민석이랑 최현수 셋 다 이제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친한 친구 사이인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친구를 좀 봐주는 거가 네.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죠. 근데 인간적인 것 같지도 않아요. 저는. 네, 근데 그런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라고 뽑아놓은 자리가 아닌데. 그럼요. 그러니까 아니 뭐 네. 조폭이냐고요. 자기 뭐 의리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만. 김보성이야? 의리. 그래서 지금 수많은 시민분들이 분노한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해시태그 운동까지도 시작이 됐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우병우 라인이 네. 아직 살아있는 거잖아요. 네. 네. 전면에 나와서 아주 선빵을 치고 있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적폐라는 게 얼마나 뽑아내기가 어려운 거고 깊게 뿌리 박혀 있는 건지 다시금 이제 이 사람들을 보면 저는 생각나는 게 티눈이야, 티눈. 걔 뽑아도 뽑아도 그러니까 대충 뽑으면 안 되고 뿌리째 뽑지 않으면. 뿌리째 뽑아가지고 거기를 진짜 그 지져야죠. 전기로 지져야 돼요. 그럼 없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촛불 전국이 있었던 지 벌써 1년이 됐는데 적폐들이 나타나서 이제 대놓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진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일인 것 같아요. 이제 촛불로 지져야 되지 않겠나 진짜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촛불을 넘어서 횃불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 이번에 그래서 영장이 기각된 최윤수 전 차장이 네. 이번에 영장이 기각되지 않고 예. 잡혀 들어갔다면은 바로 다음 타자가 이제 우병우였던 그럼요. 거고 검찰에서는 최윤수가 영장 기각된 거가 굉장히 막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네. 찾아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우병우랑 친한 사람이어서 그런 건지 이게 승진을 막 한 달, 두 달 여러 번 승진을 해가지고 네. 검사장으로 한 방에 승진이 되고 거기에서 다시 국정원으로 갑자기 자리를 옮기는 엄청난 커리어를 보여줄 수 있는데 네. 그 우병우 그런 거를 만약에 지시를 했다거나 네. 그랬다면은 국정원이라든가 서울중앙지검이라든가 그런 데다가 이제 지시를 해가지고 이 사람 뽑아라. 내 친구니까 이 사람 해달라. 네. 인사 잘 해달라. 이렇게 청탁을 넣거나 명령을 넣었다면은 네. 그랬다면은 이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순간 우병우의 커넥션 자체가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드러나겠죠. 네. 그거를 말을 안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모든 걸 다 덤탱이 쓰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쉽게 배신해요. 저는 뭐 이 사람들 둘을 보니까 전두환 노태우의 그 역겨운 우정이 생각이 나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권력이나 아니면 자신의 위기 앞에서 바로 배신하고 막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참 이런 부분들까지도 해결하기가 힘든 아직 우리나라 사법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오민석 부장판사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대놓고 기만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적잖이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시간 끌기라고 봐요, 저는. 네. 이게 시간 끌기라고 보이고 네. 그 시민분들이 지금 실제로 법원 앞에서 시위를 막 벌이실 정도로 사법부 자체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커진 상황이 아닌가. 네. 거기에 완전 기름을 뿌린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구속을 하고 또 어떤 사건에서는 기각을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네. 오민석 판사의 결정에 의해서 구속이 됐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구속을 하면 개혁이 되는 거고 기각을 하면 뭐 적폐다 꼭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지만 네. 여기에 대해서 뭔가 기각을 했다면 그냥 일반 국민들도 모두 다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좀 더 친절하게 좀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일단 오민석 부장판사가 얘기했던 구속영장 기각의 취지 자체가 설득력이 없습니다. 네. 앵무새처럼 하는 말이죠. 항상. 사실 영장 기각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네. 이 사유가 네. 이 사람은 증거를 없애거나 파기하거나 그럴 여지가 없다. 제일 많이 쓴 거, 그러니까 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 뭐 이런 네. 거. 뭔 그렇게 소리야. 쓰는데 정말 그럴 것 같은 당장이라도 그럴 것 같은 사람을 풀어주면서 야, 그러다가 최윤수 잠적해버리면 되게 웃기겠다. 대박. 진짜. 네, 그래요. 지금 정확하게 국민들이 내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사법부가 자기들의 힘으로 자정하지 않으면 분명히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산업체 파견을 갔던 그 이민호 군이 사망하는 사건 때문에 전 국민이 슬픔과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다들 마음에 그 상처가 됐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결국 조기 취업형 현장 실습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부터 전면 폐지가 되고 네, 그 원래 나가던 그 현장 실습 대신에 교내에서 현장 실습을 뭐 수업을 듣는 걸로 대체가 된다고 하네요. 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제 공업고등학교, 뭐 실업계 고등학교 있잖아요. 그런 네. 데서 이제 현장 실습이라는 걸 나가는데 나가서 그 사람들이 당하는 인권 유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보도 채널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제 기억에.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면은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데 일단은 환영할 만한 발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마이스터 특성화 고등학교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그 LG에서 그 상담원 일을 하게 됐었던 그 고3 여고생도 예.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런 비극도 있었잖아요. 제가 교생을 나갔을 때 네. 학기 초다 보니까 그리고 중간고사가 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내가 여기서 성적을 잘 얻지 못하면 그러니까 내신 퍼센티지가 되게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학을 잘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차라리 중간고사를 보기 전에 내가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같은 데 가서 차라리 바로 취업을 해버리는 게 어떨까요?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저한테. 네. 근데 제가 그때 퍼뜩 들었던
약간 사건들이 약간 구의역 스크린도 네, 맞아요. 네. 사건 뭐 그 토다이에서 예, 일하다가 이제 예. 자살하신 그런 학생들 사건 들으면서 약간 그건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같은 데서 되게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 취업률 이렇게 좋아요. 학생들 장래 이렇게 밝아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겉으로 보이는 그것과는 별개로 뭔가 안에서는 결국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취업률이 문제인 게 사람을 학생으로 보지 않고 취업률의 그 수치로만 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업체에서는 인력비를 아끼기 위해서 뭐 사람이 나가도 새 사람을 원래 뽑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학교 측에 현장 실습생을 더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허드렛 일까지 다 시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학생들은 이중 계약이 된대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주 몇 시간, 하루에 몇 시간 이렇게 추가 근무는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네. 또 막상 업체로 가면은 근로계약서를 또 따로 쓰는데 거기에는 추가 근무가 가능한 걸로 쓰여져서 이게 이중 계약이 되면서 거기서 시키는 일을 뭐 다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거를 달콤하게 유혹하는 게 보통 이제 가정이 어려운 친구들도 이쪽 네. 길을 많이 선택을 하는데 초과 근무를 하면 그만큼 수당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 근무를 암암리에 강요하는 그런 문화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현장 실습의 취지가 학생들이 전공이나 적성을 미리 살려서 그 직종으로 나가고 싶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실습을 해보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학교 측에서도 워낙에 취업률에 전전긍긍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 전공을 불문하고 마구 떠미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1월에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네네. 네, 자살했던 그 홍모양 같은 경우에도 애완동물을 평소에 너무 좋아해서 애완동물 과를 진학했던 학생인데 콜센터 직원으로 그냥 보내진 거예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네, 아무 상관없고 그리고 그 이민호 군의 고등학교 친구 중에도 그 공장에 취업한 친구가 있는데 네. 원래는 뭐 박물관 같은 데서 사람들을 이렇게 맞이하고 그런 기본적인 일을 하는 일이었는데 갑자기 기본적으로 추가된 일에 식당 일을 도와줘야 된다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학교 측이랑은 얘기가 안 된 건데 제가 아까 이중계약 얘기했잖아요. 네. 또 식당 일도 해야 된다 이러니까 6시까지 사람들 맞이하는 실습한 다음에 식당으로 넘어가서 설거지하고 이런 일까지 실제로 했다고 해요. 이민호 군 실제 친구가. 청년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거잖아요, 또. 이 학생들은 이제 되게 순수하게 취업을 해가지고 경력을 쌓아야지 그래서 진짜 좋은 사람이 돼야지라고 생각하고 그런 노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순수한 노동과 노력을 되게 악독하게 이용해 먹는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중에서도 그 실습을 하다가 솔직히 이 친구들이 다치거나 죽기 전에 힘들다는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네. 당연히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고 싶었을 텐데 그런 학교들이 있대요. 이렇게 중간에 실습하다가 학교로 돌아오는 학생들한테 주홍 글씨처럼 낙인을 찍어가지고 얘는 낙오자다, 루저다라는 식으로 아예 돌아온 친구들한테는 빨간 조끼만 입혀서 청소를 시킨다든지. 예, 맞아요. 그때 그 홍모양 사건 네. 때 네. 그거 우리가 한번 짚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 학교가 그 교육의 방향성이라든지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학교를 수행 모델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학교가 처음 만들어진 취지 자체가 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아이들은 항상 노동을 착취당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정규 교육 과정에 넣어서 그 이권을 취하려는 사회로부터 좀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게 학교인데 역으로 거기로 내몰고 있는 학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한참 지났긴 하지만 그 19세기 산업혁명기에 영국에서 있었던 아동 노동 착취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박정희의 경제 신화를 이룩하는데 희생당했었던 그런 그 어린 여공들, 청소년 노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오는 거죠. 단지 형태만 바뀌는 거다. 형태가 오히려 좀 더 은밀하게 안 보이게 진화하는 거죠. 요즘 문제되는 것들은 실제로 그 고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은 네. 대학교에서도 현장 실습 관련해서 문제가 많잖아요. 그쪽에서도 대우가 굉장히 안 좋다거나 야근 강요 받는다던가 뭐 그런 본인 실정에 맞지 않게 수업 시간 맞춰서 이렇게 좀 조율 같은 것도 전혀 안 해주고 무조건 회사 입장에 맞게만 출근을 시킨다든가 뭐 그런 문제가 많은데 그런 것들까지도 좀 재조명을 받고 해결이 조금 원만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저도 이제 실습을 나갔었거든요. 대학교 때. 이제 병원 쪽으로 이제 저희가 많이 나갔는데 나가면은 저는 운이 좋아서 그 실습 나가서 되게 많이 배웠어요. 많이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이제 다른 병원 간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하루 왼종일 그 우리 피 뽑을 때 보면 이제 튜브에다가 피 넣죠. 네. 기억나죠? 그게 보통 일회용인데 네. 그걸 재활용해서 쓰는 분들이 계세요. 아.
재활용에 쓰시는 병원들이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럼 하루 종일 그 재활용 그 있죠. 피 떡이 돼 있는 그 튜브를 내내 닦고 있는 거예요. 물에 불려가지고 실습생들 삥 둘러 앉아가지고 대야에다가 물 받아놓고 그거 하루 종일 닦다 온 친구들도 있어요. 그게 얼마나 한다고 그걸 애껴요. 예. 아니 그리고 그 일 배우러 간 애들한테 뭘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서 그 현장 실습을 나가면 현장 실습 끝나고 레포트도 작성을 해야 되는데 배운 게 없으니까 레포트 낼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약간 항의하면 교육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실습생한테 과도한 레포트를 제출하라 그래요.